정택을 형령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지금 김정은은 북한에서 신의 위치에 있어요. 이른바 인간의 위치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북한이 변화할 거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은 전형적인 국내파였던 데 비해서 김정은은 어렸을 때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김정은이 1984년생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집권했던 2012년에 28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지도자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컸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프 컨트리뷰터 SBS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실제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북한이 변화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보면은요, 김정일 시대의 조선중앙TV는 갈색 배경에 칙칙한 분위기에서 북한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샷이 대부분이었는데, 김정은 시대의 조선중앙TV는 뉴스 타이틀이 바뀌고 앵커백이 환하게 변하는 등 변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또 최고 지도자의 대중연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김정일 시대에는 대중연설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4월 15일에 김일성 생일 100회를 기념해서 열린 열병식에서 대중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김정은은 경제개혁 조치를 일부 취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포전 담당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이런 것들인데, 이 포전 담당제라는 게 뭐냐면 북한의 협동농장은 대개 15명에서 30명 단위로 한 조를 이뤄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포전 담당제는 그 규모를 2명, 3명, 4명 단위로 줄여버렸어요. 했어요. 그러면 대개 가족 단위로 한 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한 조가 되면 우리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성과를 분배받자, 이런 의기투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또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뭐냐? 기업에게 독자적인 경영의 권한을 좀 줬어요. 그래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생산도 하고, 그리고 물건 처분을 해서 수익을 많이 얻으면 노동자들이 더 많이 분배받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즉 포전 담당제나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는 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일부 경제개혁을 시도를 한 겁니다. 또 중요한 변화가 부인 리설주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 김정일 때는 어땠느냐? 김정일한테는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죠. 성혜림이 첫째 부인이었고, 김일성이 정식으로 며느리로 인정했던 김영숙이라는 둘째 부인이 있었고, 지금 집권자인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이가 셋째 부인이었죠. 이렇게 부인이 많았지만 김정일은 부인을 데리고 공식석상에 나타났던 적이 없습니다. 김정일이 사망 직전에 김옥이라는 여인이 넷째 부인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는데, 김옥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방식은 그냥 비서 역할로 드러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를 공식석상에 등장시키고 여러 가지 행사에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리설주가 상당히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면서 김정은 시대의 변화의 아이콘처럼 자리매김한 부분이 있었고, 김정은의 북한이 이 정상국가 체제로 가는구나, 이런 인상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모란봉 악단인데, 모란봉 악단이 특히 화려한 공연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모란봉 악단의 화려한 공연이 2012년 7월에 있었는데 시범 공연이라는 형태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중앙TV가 이걸 녹화 중계를 했는데요. 미니스커트에 반짝이는 옷을 입은 북한판 걸그룹이 등장을 했고요. 출연자들 중에 어깨를 드러낸 북한으로서는 파격적인 의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키마우스 인형이 등장을 했고요. 마이웨이, 미녀와 야수, 백설공주 노래가 연주가 되는가 하면 미국 영화 로키의 주제곡이 영화 장면과 함께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공연이 끝나고 엄지척을 하면서 최고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시대의 변화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권 초에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듯 했던 김정은이 왜 과거로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김정은이 집권 초에 가장 중점을 기울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집권 초에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은 절대 권위, 절대 권력을 확립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김정은 휘하에 있는 간부들은 60대, 70대, 80대처럼 김정은의 아버지, 할아버지 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권위를 내세우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집권 6개월 만에 리영호 총참모장이라는 사람을 전격적으로 숙청하는 걸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간부 잡돌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영호 총참모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일단 총참모장은 우리로 따지면 합참의장의 직위입니다. 김정은이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시기가 2010년 9월에 있었던 제3차 당대표자회라는 행사입니다. 근데 당시에 김정은과 함께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이라는 직위에 오른 사람이 리영호 총참모장이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김정일이 젊은 아들인 김정은한테 권력을 물려주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리영호 총참모장을 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처음 생겼는데 그 직책에 김정은과 리영호를 동시에 임명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리영호가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집권하고 나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상당히 우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 6개월 만에 바로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자비한 간부들에 대한 숙청과 잡돌이가 이어지는데요. 김정은의 시대가 열렸지만 초반 몇 년 동안은 아버지 사람들을 계속 내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공개 총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인민무력부장은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공개 총살을 당한 거예요. 2015년 4월에 평양의 강건종합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이 공개 총살이 이루어졌는데 군 간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 고사총이 뭐냐? 항공기나 헬기를 잡는 대공화기예요. 그러니까 총알도 일반 소총이 아니라 총알도 되게 크겠죠. 그걸 사람한테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시체가 너덜너덜해지고 시신의 흔적도 잘 안 남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시신에다가 화염 방사기로 화염을 방사해서 시신의 흔적도 남지 않게 죽여버린 겁니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들은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자리가 없다. 평양 강건종합군관학교에서 총살당하는 사진이 위성사진에 찍힌 게 있어요. 2014년 10월에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에서 공개를 한 건데 미국이 이제 평양 쪽에 위성사진을 우연히 찍었는데 이 강건종합군관학교에서 누가 총살당하는 사진이 우연히 찍힌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이 부분이 현영철이 공개 총살당하는 사진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이 앞쪽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사형수들이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좀 크게 보이는 부분이 대공화기, 즉 고사총 같은 것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 부분이 참관석, 즉 아까 이제 간부들을 강제 참관시켜서 보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강제로 몇백 명씩 뒤에 앉혀서 그 장면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강제 참관을 당해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공포 분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겠죠. 아, 김정은 눈 밖에 나가면 나는 죽는다. 이런 게 있겠죠. 국정원 당시 보고로 따져보면 2012년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2015년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처형된 간부가 70여 명에 달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김정은이 간부들을 잡돌이했던 사건들을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에 조선중앙TV가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이 해군 장교의 수영 능력을 판정하겠다면서 해군 지휘관들을 집합을 시켰습니다. 보시면 이 뒷모습만 봐도 배가 나오고 나이 든 모습이 역력한데요. 이 지휘관들을 상대로 바다에서 왕복 10km를 수영하는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휘관들부터 전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육체적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면 지휘관 자격이 없다라는 게 김정은의 얘기였는데요. 나이 든 간부들한테 너희는 내 졸기에 불과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행동이었겠죠. 이 밖에도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사격 훈련을 시키고 67살의 전직 공군사령관에게 전투기를 몰게 하는가 하면 장성들의 계급을 올렸다 내렸다면서 간부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럼 김정은이 본인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사건도 중요한 사건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본인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것도 간부들 휘어잡는 과정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장성택이 처형이 됐는데요.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장성택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됐고 즉시 집행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만거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죄
규탄하면서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모부인데, 고모부라 하더라도 처형을 시킨다는 건 북한 내에서 누구라도 권력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살려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였겠죠. 북한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나와 내 가족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엄청난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을 거고, 김정은의 절대 권력은 이런 분위기 하에서 확립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면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70대, 80대 간부들이 저절로 일어서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얼마 전 열병식에서 10살 남짓한 김정은의 딸 김주에게 북한군 원수가 무릎 꿇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김정은의 절대 권력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권 이후 변화를 시도하는 듯했던 김정은이 왜 과거로 돌아갔느냐 하는 애초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이후 김정은의 최대 과제는 절대 권력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피해 숙청을 통해서 간부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는 것과 동시에 사상적으로는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우상화를 강화해야 했어요. 근데 김정은이 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됐느냐?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이런 김정은한테 절대 권위를 부여를 하려면 김일성 일가는 애초부터 왕의 씨를 갖고 태어난 엄청난 집안이다. 그래서 그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한테 우리가 북한의 운명을 맡기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교육을 북한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김일성 일가 우상화에 매진을 하게 되면 외부 세계와 교류를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 외부 세계와 교류를 해서 외부 정보가 자유롭게 들어오면 김일성 일가 우상화의 허구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김정은이 절대 권력 확립을 위해서 피해 숙청, 김일성 일가 우상화에 매달리는 한 대외 개방을 통한 북한의 변화는 가능하지 않은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더 질문이 있는데, 북한의 변화가 어려워진 이유에는 북한의 핵 개발과 그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대북 제재, 북한의 변화를 막은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미국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게 문제의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죠. 문서상으로는. 그래서 정전협정인데 이거를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시켜서 완전한 평화의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해서 정식 수교국이 되면 냉전 체제가 허물어지면서 북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로 북한의 안전이 과연 절대적으로 보장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가 이뤄진다라면 북한의 안전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북한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지진 않아요. 왜냐? 미국이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라고 해서 전쟁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 맺고 북미 간의 수교가 맺어져 있어도 북미 간에 계속 갈등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긴장이 고조되면 필요에 따라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협정, 이런 걸로만 북한의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만약에 북미 수교가 되면 인권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지속이 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다시 북한이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국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무력적인 해법도 해결책이 아니고 외교적인 해법도 해결책이 아니라면 어떤 거를 해야 하나요? 북한이 안전해지려면 어떤 협정, 수교 이런 것보다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트럼프 타워가 평양에 건설이 되고 미국인들이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하고 사업하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관광하고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되면 북한의 안전은 저절로 보장이 됩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없더라도 미국 주도의 사회에 편입돼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흐름 속에서 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앞서 본 것처럼 북한이 김일성 일가 우상화에 매진하는 한 외부에 개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외 개방을 할 수가 없으면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가도 안보 위협이 해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결국 북한의 변화를 막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핵개발, 대북제재 이런 것보다도 그 근원적인 부분, 즉 김일성 일가 우상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북한 체제의 경직성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2018년이랑 19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이루어졌던 협상 국면이 있었죠. 2018년, 19년 사이에 3번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때 핵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결국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넘어선 다른 부분의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논의조차 하려고 안 했거든요. I felt that that particular, as you know, that facility,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물론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정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회담 결렬이라는 초강수를 쓴 것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영변 핵 폐기만 고수한 건 당시에도 핵을 완전히 폐기할 의사는 없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집권 10년이 넘어가면서 김정은은 이제 갈수록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는데요. 남한 영상물을 유입하거나 유포하면 최대 사형, 시청만 하더라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한 엄청난 법입니다. 또 올해 1월에는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는데 남한 말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거나 남한 말로 표기된 인쇄물 등을 유포할 경우 10년 이상 노동교화형 또는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한 이것도 역시 어마무시한 법입니다. 즉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거죠. 김정은은 갈수록 자력갱생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경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굉장히 밀접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의 러시아의 갈등으로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굳이 관계 정상을 안 해도 중국, 러시아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더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변화할 것인가 라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외부와 소통이 가능한 체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상황에서는 외부와의 소통이 불가능해요. 관건은 김일성 일가 우상화의 정도를 좀 낮출 수 있느냐, 즉 독재를 하긴 하는데 외부와 소통 가능한 수준의 독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김정은이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은 북한에서 신의 위치에 있어요. 말 한마디로 안 되는 게 없고 뭐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권력을 제한하면서 이른바 인간의 위치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북한이 과연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느냐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과거 역사를 보면 독재자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오는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일가의 독재가 계속되는 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한 선에서 남북교류를 유지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북한 체제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양을 일 부탁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김정은이 아마 스스로는 절대로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 뭐 내부에서 어떤 자성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이런
절대 권력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단 1%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환경인 건가요? 먼저 이제 내부의 반발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쿠데타 같은 걸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북한에서 쿠데타는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쿠데타라는 건 결국 군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적어도 뭐 연대 규모라든지 사단 규모라든지 뭔가 병력을 이제 동원을 해서 소위 최고 지도부를 쳐야 되는데, 북한의 군 시스템이라는 건 당이 군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사상적으로 투철한 사람들이 곳곳에 파견돼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소위 군부의 쿠데타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단장이든 연대장이든 혹시 다른 마음을 먹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당 간부들이 다 부대에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력이, 어떤 특정 누군가가 세력을 모아서 반체제 행위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외부에서의 변동 얘기하셨는데, 외부에서 북한을 무너뜨린다는 거 쉽게 말하면 전쟁 말고는 별게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미국도 그렇다면 전쟁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다, 이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의 북한 체제로 보면 어떤 내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적이고요. 그나마 이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에는 권력 내부의 투쟁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대 세습까지는 그럭저럭 왔는데, 이를테면 저 체제가 4대 세습, 5대 세습해서 아들의 아들로 해서 고려 조선처럼 500년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고려 조선도 보면 뭐 세습이 제도화된 봉건 사회였지만 얼마나 왕권 확보를 위한 그 권력 투쟁이 심했습니까? 결국 북한 내부에서 그런 권력 계승의 과정에서 어쩔 권력 투쟁이 그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고 그것이 확대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